10일 모성의 수호천사. 나는 보름에 한 번씩 패디 삼촌과 사라 숙모 댁에 가서 아기를 봐주곤 했다. 삼촌 부부는 더블린 교외의 워킨스타운에 살고 있었으며 어린 딸 아이들이 셋이었다. 나는 퇴근 후 버스를 타고 곧바로 삼촌 댁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출근하곤 했다.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예뻤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봐주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삼촌과 숙모는 가끔씩 외출도 할 수 있었다. 외출이라고 해야 영화관에 가는 게 전부였지만 그날도 삼촌 댁에 가는 특별한 저녁이었다. 아이들을 봐주러 가는 길에 버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노부인이 내 무릎을 톡톡 쳐서 내 생각을 방해했다. 노부인이 말했다. 아가씨 미소를 보고 있자니 내가 다 행복해지는구려. 마침 생각들이 우리를 일어나며 내릴 채비를 했다. 버스가 위킨스타운에 정차했을 때 나는 노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오리라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잠든 아이들이 초인종 소리에 깨지 않았기만 바랄 뿐이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조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눈을 감아봐. 절대로 떠서는 안 돼. 조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고 정원을 지나 대문까지 이끌었다. 자, 이제 눈을 떠도 돼. 놀랐지? 우리 앞에 아름다운 진녹색 포드 에스코트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조는 날아갈 듯이 행복해했다. 그의 첫 차였다. 조, 이 차 어디서 샀어? 주유소에 가끔 들르는 자동차 판매상에게서 샀어. 2주 전쯤에 그에게 차를 살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아침 이 차를 가지고 왔어. 아버님이 정비공을 불러서 함께 점검해보고는 이만하면 싸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 나는 조를 꼭 껴안았다. 나도 무척 흥분되었다. 조가 차 문을 열어주어 나는 차에 타보았다. 멋진 차였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지금은 가는 게 좋겠어. 내일 퇴근 시간에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와. 나는 조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처음 갖게 된 차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안겨주었다. 나는 여름날의 긴 저녁 시간을 늘 좋아했다. 그 기나긴 저녁나절에 조와 내가 종종 찾아간 곳은 셀브리지 하우스였다. 우리는 강둑을 거닐면서 바닥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아이들,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치는 아기들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들을 구경하곤 했다. 나는 또 물속에서 천사들이 쏟아오르는 것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온몸에 물을 묻히고 공중 높이 쏟아올랐다가 어떤 아이 바로 옆이 물속으로 하강하곤 했다. 몇몇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없는 천사들도 있었다. 천사들 모두 아이들 주위를 빙빙 돌며 즐겁게 놀았다. 아이들이 천사가 있는 방향으로 물을 튀기는 광경을 볼 때면 특히 즐거웠다. 물방울이 천사의 몸에 튀기면 천사는 아이에게 다시 물을 튀겨 보냈다.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한 아이가 물속으로 자맥질을 하면 천사가 동시에 똑같이 자맥질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 번은 천사들이 한 무리의 아이들 주위에 둥근 원을 그렸다. 금색, 은색, 순백색 등 형형색색의 빗줄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반사되어 나왔다. 그러다가 빗줄기들은 다양한 크기의 둥근 공들로 바뀌어 물속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 춤을 추었다. 그 둥근 공들 중 하나에 한 천사가 타고 있었다. 천사의 날개는 정말 멋있었다. 날갯짓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황금 깃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또 한 번은 천사들이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동시에 날개를 움직여 빗방울들이 공중에 흩날리면서 금색,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하루는 강가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멋진 사례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 물속에 발을 담근 아이는 발등을 간지리며 흐르는 물에 신이 나 있었고 엄마는 아이의 허리를 두 팔로 붙잡고 아이 혼자 물속에서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이따금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혼자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잠깐씩 손을 놓기도 했다. 나는 아이의 수호천사가 아이 바로 옆 물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두 다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놓친 순간 아이의 수호천사가 잡았다. 물방울을 튕기며 물속으로 넘어지려는 찰나에 아이는 수호천사의 무릎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아이는 물을 튀기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 광경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조가 나에게 물었다. 무얼 보고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야? 나는 조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조에게 알려줄 기회가 그렇게 또다시 지나가 버렸다. 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를 정신 이상이라고 여길까봐 그에게 천사들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다. 조가 다시 말했다. 우리 강둑을 따라 좀 더 걸을까? 조가 일어나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천사들은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돕는다고. 심지어 걷고 숨쉬고 말하고 웃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천사들은 우리가 인간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신체적인 활동들을 언제나 돕고 있다. 또한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은 늘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속으로 해답들을 전해주면서.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바빠서 해답들을 듣기 위해 멈출 여유가 없다. 조가 빨리 와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달려가 그를 따라잡았다. 셀브리지 강변을 걷다가 우리는 한 노부부와도 알게 되었다. 존과 메리 부부였는데 가끔씩 애완견 토비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두 사람과 꽤 자주 마주쳤다. 토비는 하인즈 잡종견이지만 무척 사랑스러웠다. 존과 메리 부부는 셀브리지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막 지난 뒤였다. 자녀들은 장성에 분가한 터라 이제 거의 대부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과 마주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 존이 조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 아가씨에게 청혼은 대체 언제쯤 할 생각이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도 당황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조를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었다. 메리가 말했다. 젊은 사람들을 놀리시기는? 메리는 존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와 나는 강을 따라 좀 더 걷다가 어느 바위 위에 앉았다. 나는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갔다. 그때였다. 조가 갑자기 바위를 내려가더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강은 30cm 정도의 깊이였고 따라서 조는 한쪽 무릎이 센 물살 속에 완전히 잠겼다. 조는 말 그대로 흠뻑 젖고 말았다. 나는 웃음이 나와 킥킥거렸다. 조가 말했다. 난 지금 진지해. 너에게 청혼을 하려는 거야. 조는 한 손으로 무릎을 짚으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았다. 로나,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웃는 것뿐이었다. 너무 웃느라 그만 바위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고 말았다. 조가 팔을 뻗어 나를 붙잡았고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었다. 우리는 둘 다 크게 웃었다. 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일어난 나는 말했다. 응,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게. 나는 너무 웃느라 그 이상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강둑으로 올라갔으며 옷에 물을 짜내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저녁 기온이 따뜻한 게 다행이었다. 강을 따라 걸어 들어올 때 조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버님에게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조와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들이 항상 말해준 것이 기억났다. 나는 말했다. 걱정 마. 아빠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거야. 강둑을 걸어 돌아오던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미있다듯 바라보았다. 한 아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 강에 빠져섰나 봐. 옷이 다 젖었어. 일단은 낚시꾼들은 우리더러 옷 입은 채로 수영을 하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이는 게 틀림없었다. 우리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웃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동차 열쇠가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혹시 아까 강바닥에 떨어지진 않았겠지? 조가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속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청혼할 때 강물이 빠진 게 틀림없었다. 좋아,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누가 먼저 가서 열쇠를 찾는지 내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가 뒤에서 나를 소리쳐 불렀다. 달리기를 멈추고 뒤돌아보니 조가 손가락에 자동차 열쇠를 달랑거리며 서서 나를 놀리고 있었다. 나는 도로 달려가 조의 손가락에서 열쇠를 빼앗아 들고 말했다. 그럼 차 있는 곳까지 달리기다. 조가 나보다 앞서 차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가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다리도 기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집까지 조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가 우리 아버지에게 먼저 말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집 앞에 내려준 조는 집에 들르지는 않았다. 옷이 흠뻑 젖은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난처하다고 했다. 우리는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입맞춤을 했고 조는 차를 몰고 떠났다. 다음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사라 숙모가 매장으로 찾아와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평소와 달리 숙모가 백화점까지 찾아와 부탁을 하다니 삼촌 부부는 그날 꼭 외출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은 조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뵙기로 약속한 날이었지만 나는 숙모의 청을 받아들였다. 사라 숙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페리 삼촌과 함께 저녁에 외식을 한 후에 쇼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일찍 숙모의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백화점을 나서는 숙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주위에 눈부신 빛이 가득했다. 숙모가 행복해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백화점 후문 입구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저예요. 조와 통화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밖에 있는데 잠깐 기다려라. 불러오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약간 흥분감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무척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조를 바꿔주마. 나는 조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숙모의 부탁으로 저녁에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냐고 물었다. 조가 말했다. 아니, 내일까지 미룰게. 내일 일 끝난 뒤 데리러 갈게. 우리 둘이 잠깐 얘기를 나눈 뒤 9시경에 너의 집으로 가서 아버님에게 우리의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말씀드릴게. 조, 방금 전 아빠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기분 좋으신 것 같던데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분명해? 조가 말했다. 그러실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만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신 건 사실이야. 아마 다른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내가 말했다. 아빠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지금 정비공한테로 가셨어. 그때 누군가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점심시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햇빛을 쬐러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걸음을 옮기다가 한 천사와 부딪혔다. 나는 그녀를 통과해 걸어갔다. 그녀는 늘 내 주위에 있었다. 키가 크고 껴안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름하여 모성의 천사였다. 전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수없이 안아주었는데 이번엔 그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모성의 천사는 태양처럼 둥글고 키가 무척 크다. 날개가 양옆에서 몸을 감싸고 있는데 날개를 펼치면 어미닭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다. 그녀의 두 팔은 언제나 당신을 한껏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천사의 색깔은 아이보리색과 흰색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날은 약간 핑크색이 감돌았다. 게다가 반투명이라서 그녀 안에서 비쳐나오는 매우 밝은 빛이 보일 정도이다. 하지만 그녀를 관통해서 볼 수는 없다. 모성의 천사의 얼굴은 사랑을 발산하고 있고 접시처럼 커다란 두 눈은 모성의 빛으로 반짝인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머릿결은 아름답고 부드럽게 물결친다. 모성의 천사는 누가 봐도 안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녀를 안고 싶고 또 그녀 품에 안기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든 간에 이 천사는 언제나 더 강한 모성애를 느끼게 해준다. 조와 나의 결혼 소식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염려하고 있던 그날. 모성애의 천사는 내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약혼한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하고 신이 나서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발레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 발레리는 하루 종일 나를 졸라대면서 내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 일과가 거의 끝나갈 무렵 행거에 걸린 바지들을 둘이 함께 정리하고 있을 때 발레리가 불쑥 말했다. 이제 알았다. 너 좋아 약혼했구나. 그렇지.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반지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생긴 것이 내심 기뻤다. 그녀가 물었다. 반지는 어디 있어? 반지는 아직이야. 너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조가 반지를 보러 갈 여유가 없었어. 아마 몇 주는 지나야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우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 조가 먼저 아빠한테 말씀드려야만 해. 발레리, 부탁인데 다른 점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너한테 맨 먼저 반지를 보여주고 첫 번째로 소원을 빌게 해줄게. 발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동안 행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옷들을 정리했다. 발레리는 곧 계산대 일을 보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줄곧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건너다보곤 했지만 누구한테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나는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숙모댁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천사들에게 나의 신나있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라 숙모와 페리 삼촌의 질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부탁을 들은 천사들이 나를 차분하게 해주었고 삼촌 부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출근했다. 오전 시간이 무척 길기만 느껴졌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백화점 주변 거리와 뒷골목들을 산책했다. 그 뒷골목들은 늘 오아시스처럼 엮여졌다. 나 혼자 있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고 천사들이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장소였다. 나는 야트막한 담이나 상자 위, 심지어 남의 집 현관 계단에 앉아있곤 했다. 하지만 그 뒷골목에서도 항상 피해서 가는 거리가 한 군데 있었다. 마크가 총에 맞아 숨진 장소였다. 근무가 끝나자마자 나는 쏜살같이 직원 휴게실로 달려가 코트를 찾아 들고 다시 계단을 올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조가 이미 도착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를 보자 너무 행복했다. 우리는 피닉스 공원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나만 괜찮다면 그 주말에 약혼 반지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시간은 괜찮지만 반지를 우선 보기만 하고 사진은 말자고 했다. 천사들이 나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가 반지를 구하긴 하는데 그 방식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는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의 약혼 소식을 알려도 좋으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약혼 반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조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네가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끼고 집으로 들어서면 엄마가 말도 못하게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비록 1년 안에 결혼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 집에 도착해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는 문을 열어둔 채 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한층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곧장 주방으로 갔다. 조가 주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대답했다. 조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나도 이런 날을 기다려왔다.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사이를 반대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다소 어짜는 듯 말했다.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신다. 내가 가서 조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마.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냉대에 조는 바짝 긴장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오더니 조에게 거실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했다. 내가 차를 끓이고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잼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내내 주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더니 주방을 떠나 거실로 갔다. 5분쯤 후에 나는 준비가 다 된 찻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조에게 구원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가 얘기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어쨌든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거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조와 소파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조와 아버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꼭 껴안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날아갔다. 정말 행복했다. 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조차 그 순간을 회방 놓을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감격했다. 그것도 믿음직한 남자와.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것이다. 어머니도 비록 표현은 아꼈지만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언제쯤인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비록 내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해도 부모님은 여전히 염려하는 눈으로 나를 봐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각이었다. 아버지는 조와 나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음에 둔 결혼 날짜가 있는지 물었고 우리 둘 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조가 넌지시 의견을 비췄다. 내년 8월쯤이면 어떨까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 피로연은 집에서 할 테니 그리 알거라. 나는 어머니의 말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중재를 했다. 피로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지.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는 일 같은 건 없었다. 차를 마신 뒤 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고 나는 조와 함께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다. 조가 나에게 말했다. 걱정 마. 집에서 피로연을 하는 게 싫으면 우리가 호텔을 정하면 돼. 그 주말에 조와 나는 약혼 반지를 보러 나갔다. 하지만 어떤 보석 가게에서도 마음에 드는 반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난 정말로 무엇인가 다른 반지를 원해. 그런데 약혼 반지들이라는 게 약간씩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아. 어느 보석 가게를 가도 마찬가지야.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거야. 조가 물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 6주 뒤의 어느 날 나는 저녁 늦게까지 근무가 있었고 조 역시 그날 주유소에서 재고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를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8시 버스를 타러 나가자 놀랍게도 조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 기대 서 있었다. 얼른 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농담하는 거지. 백화점 유니폼 차림으로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간단 말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나한테는 충분히 아름다워. 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우리는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나는 바나나 스플릿, 바나나를 길게 가르고 그 속에 아이스크림, 견과류 등을 채운 디저트. 바나나 스플릿을 조는 과일 얹은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아이스크림을 절반쯤 먹었을 때 조가 윗도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널 놀라게 해줄 게 있어. 그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열어 보였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너무도 멋진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장미 모양의 잎사귀는 순금이고 한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그때까지 봤던 어떤 반지와도 달랐다. 조가 내 손을 들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널 사랑해. 너와 결혼해서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조의 말을 듣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더없이 행복했지만 여러 해 전 엘리야 천사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지만 조는 몸이 아플 것이고 내가 그를 돌봐야만 할 것이라던 그 이야기. 우리는 결국 함께 늙어가지 못할 것이다. 울지 마. 조가 내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잊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조에게 깊은 입맞춤을 한 뒤 어디서 반지를 발견했는지 물었다. 조가 말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주유소에서 발견했어. 무척 바쁜 하루였는데 말이야. 밖에서 차에 주유하는 걸 거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운 뒤 펑크난 타이어를 정비소에 가져다 주었지. 차 옆에 서서 운전자에게 20분 뒤면 수리가 끝날 거라고 말해주었는데 차 뒷좌석에 작은 상자들이 가득한 게 눈에 띄었어. 조가 운전자에게 그 이상하게 생긴 상자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남자는 보석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약혼 반지를 찾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 가게에서 기존 제품들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취급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반지가 몇 개 있다고. 남자가 상자를 열어 보이는 순간 바로 알았지. 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반지였어. 그에게 반지를 나한테 팔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사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 그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님에게도 반지를 보여주었어. 아버님은 아주 잘 골랐다고 하면서 네가 이 반지를 보면 무척 행복할 거라고, 멋진 반지라고 했어. 그리고 남자가 전화를 끊더니 나에게 팔 수 있다고 했지. 나는 조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반지가 얼마인지는 말해주지 마. 그건 알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를 발견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너무 흥분되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말했다. 어서 빨리 엄마와 언니 동생들에게 이 반지를 보여주고 싶어.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를 뒤에 대동하고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생각이 난다. 주방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거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내가 말했다. 글쎄요, 아빠에겐 내 약혼 반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보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와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반지를 보여주면서 소원을 빌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섬세한 반지구나. 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셨다. 나는 말했다. 내일 내가 퇴근할 때까지 자기 어머니께는 약혼에 대해 아무 말도 말아줘. 평소처럼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자. 어머니가 내 손가락에 낀 반지를 알아차릴지 궁금해. 다음날 우리는 전날 저녁의 얘기대로 했다. 식탁에 앉아있는데 조의 어머니가 내 앞에 저녁을 차려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로나, 약혼 반지를 끼고 있구나. 어서 일어나 봐라. 어디 내 며느리 좀 안아보자. 조의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곧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내가 느끼기에는 채 1, 2분도 안 되어 근처에 사는 조의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를 몰려왔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나자 먼 곳에 사는 가족들까지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온통 시끌벅적한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나에겐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는 그 흥분을 즐겼다. 11시쯤 되어서 나는 조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작별 인사를 하자 조의 어머니가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꿈이 실현되었으니 마음속의 평화로움이 더 컸으리라. 막내 아들이 드디어 약혼을 한 것이다. 나를 어찌나 꽉 끌어안았는지 그녀의 수호천사도 함께 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조의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우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수호천사도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의 집이 멀어지는 동안 나는 차 안에서 몸을 돌려 뒤쪽을 바라보았다. 조의 어머니와 그녀의 수호천사의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어느덧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수호천사의 빛뿐이었다. 조가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완전히 거꾸로 앉아서 대체 뭐라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우리에게 손 흔드는 걸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 얼마 동안 차를 달렸을까 싶은 순간 조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말이 없네. 무슨 생각해? 그냥 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약혼 반지를 끼고 일하러 나갈 생각? 만약 오늘 자기 집에서처럼 백화점에서도 사람들이 흥분한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 하지만 또 한편으론 여직원들에게 어서 빨리 내 반지를 보여주고 싶어.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조가 말했다. 다시 키스해줘. 내일 일 즐겁게 하고 모든 여직원들에게 너의 약혼 반지를 보여줘. 퇴근하고 만나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흥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마침내 날이 밝았다. 나는 좀 더 이른 버스를 타기 위해 약간 일찍 집을 나섰다. 다른 여자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백화점에 도착해서 만약 발레리도 먼저 와 있다면 그녀에게 약혼 반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백화점 후문에 도착한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직원 휴게실로 가서 출근부를 기록했다. 휴게실은 사방 벽에 사물함들이 있는 네모난 방으로 방 한가운데도 칸막이 사물함이 있어서 방을 둘로 나누었다. 칸막이를 돌아서 들어가니 마침 그곳에 발레리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표정만 봐도 알겠어. 어서 약혼 반지 좀 보여줘. 나는 발레리에게 말했다.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했지? 너도 지킨 것처럼 이제 네가 첫 번째로 소원을 빌면 돼. 발레리는 내 손가락에서 부드럽게 반지를 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눈을 감고서 자기 쪽으로 반지를 3바퀴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소원을 빌었다. 나는 그녀의 수호천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수호천사는 내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위를 쳐다보니 두 수호천사의 머리가 서로 맞닿아 있고 아래쪽을 보니 발끝이 맞닿아 있었다. 두 천사가 우리를 둥글게 감싸 안은 것이다. 내 수호천사의 두 날개가 펼쳐져 발레리의 수호천사의 날개와 맞닿아 있고 그런 식으로 타원형을 만들어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우리 아래의 바닥은 사라져 버렸다. 이윽고 발레리가 눈을 떴다. 나는 아름다운 평화와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발레리도 나와 같이 느끼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로나. 근무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여자원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았다. 모두들 내 반지를 보려고 달려들었으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폴리는 특히 흥분했다. 매우 낭만적인 폴리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동경했다. 조를 그저 잠깐 만났을 뿐인데도 그녀는 조가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다들 흥분감 속에서 나에게 주목했다. 나는 천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나의 친구들의 소원을, 저마다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소원을. 마침 근무 주임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어서 나도 좀 보여줘. 그녀는 아직도 소원을 빌고 있는 여자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물었다. 누가 약혼을 한 거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나요. 주임이 말했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소원을 빌 차례네.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다른 여자원들을 무시하고 반지를 빼앗아 들더니 자기 손가락에 끼우고 소원을 빌었다. 축하해 로나. 자, 이제 모두들 매장으로 올라가자. 여자원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자 주임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로나, 정말 멋진 반지야. 약혼자 이름이 뭐지? 조예요. 너와 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이 되길 빌게. 거사일은 언제로 잡았어? 내년 8월쯤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마음을 정하진 않았어요.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이제 우리 모두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날 구내식당에서 차를 마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계산대 여자원들이 말을 걸어왔다. 로나, 약혼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구내식당의 주임은 점원들 모두에게 내 테이블로 와서 반지를 구경하고 소원을 빌라고 허락해 주었다.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보는 사람마다 나와 조의 약혼을 기뻐해 주어서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 심지어 그날 퇴근 무렵 조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주차장에 경비원 아저씨까지 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조와 나를 앉혀놓고 결혼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사실 우리 가족은 나의 결혼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백화점의 폴린에게 나의 들러리를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무척 감동하고 또 결혼식 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백화점의 다른 여자원들은 퇴근 후에 곧잘 술집으로 몰려가곤 했지만 폴린과 나는 그런 것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에게 아직 당사자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폴린을 신부 들러리로 정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란 기색이더니 신랑 델러리로는 나의 남동생 베리가 좋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조와 나는 우리의 결혼식 준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내가 그 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나의 부모님과 상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많은 돈을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역시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모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조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교구 신부님을 만나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 우리의 결혼에 관한 한 조의 가족은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조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친구들을 초대할 계획인지 물었고 나는 직장 동료들인 폴린, 발레리, 메리 등을 부르고 싶지만 집에서 결혼 피로연을 여는 것에 대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안 여직원 몇 명이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호텔에서 결혼 피로연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엄마 생각에 반대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와 저는 저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가능하면 돈을 많이 쓰시지 않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조의 어머니가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 모두가 돈을 보낼 테니까. 그러고 나니 모든 일들이 제대로 들어맞기 시작했다. 2, 3주 후 백화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발레리와 메리가 나에게 결혼 날짜는 정했느냐고 물었다. 8월 18일에 하기로 했어. 너희 둘 다 초대할게.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결혼 필요한 장소를 물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폴린에게 나의 신부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큰 영광이라며 내 청을 수락했다. 나는 폴린에게 조의 누나 바바라가 그녀가 입을 드레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